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로마의 제정,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황제들이 이제 통치하는 제정. 이 제정 시기에는 참 해괴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도 또 있었고 한데, 이 시기에 그 수학파의 그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원전 31년에 그 악티움 해전을 끝으로 이제 실질적인 제정 시대가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돼서 뭐 제일 시민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이 생각의 중심이 광장에서 궁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그 말, 대화, 토론의 중심지가 궁전이라고 하는 조금은 억압되어 있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근데 그 이전에 말이죠. 그 집정관가 귀족들 공화정 할 때 집정관이 반드시 두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정이라는 것과 그 이전에 로마의 공화정 때의 그 사람들이 느꼈을 괴리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정관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제정이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아주 염세적이고 이 사유가 확 죽거든요. 이 생각들이. 그리고 바로 키케로가 공화정의 마지막 막바지를 냈던 사람이라면 그 손과 혀가 잘려서 못 박힌, 이제는 더 이상 말과 글의 시대가 아니다. 세네카가 이제 그 제정의 초반을 함께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둘 다 뛰어난 학자이고 둘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키케로도 그렇고 세네카도 그렇고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 정치인이자 지식인이자 또 논병가이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대는 급변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세네카가 이제 그 겪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가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칼리굴라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폭군이죠. 그리고 별별 해괴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 굉장히 예뻤고 굉장히 또 악하고 그랬던 네로의 엄마죠. 네로의 엄마, 가리우스의 여동생이자 그 다음 또 네로로 이어지는 유 시대에 바로 세네카는 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로의 선생님이기도 했고. 복잡합니다. 그건 역사 시간에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아주 해괴망측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네카는 키케로가 웅변의 달인이었다면 세네카는 비극, 드라마 있죠. 그러니까 희곡을 쓴 거죠. 둘 다 아주 말이나 글, 이 솜씨가 좋은데 아주 웅변적이었던 것에서 비극적인 것으로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스토아적으로 아주 고압적이고 일방적이었던 그 생각, 사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벽에 부딪혀서 부드럽고 또 대화체의 말과 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앞에 그 생각들, 말들, 글들은 통하지 않아요. 이미 그 두 사람은 연이은 시대를 산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의 그 생각의 내용이 완전 달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키케로만 해도 공화국에 살았고 법과 웅변과 의무에 대해서 말을 했던 사람이지만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관용에 대해서, 관용, 그리고 평상심에 대해서, 체념에 대해서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 그레코 로망의 또 한 측면이기도 하죠, 이게. 그 시기에. 그래서 엄격함으로부터 인간적인 것으로의 전환. 근데 이제 네로 25시 최양락 신시어가 아니구나. 맞나? 네로 황제로 나오고 뭐 얼떨리우스 나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재밌게 봤네. 최양락 짱이야. 근데 네로가 이제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다 죽어요, 다. 그 주위에 얽혀있던 사람이 네로에 의해 네로 자신도 그렇고 다 비극적으로 죽고 세네카도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어요, 다.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키케로가 이제 의무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철학자였다면 세네카 하면은 명상, 뭔가 명상적이에요. 구원을 갈구하고 초월적인 것, 그리고 내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그 중간이 없는 거죠. 하나는 아주 위쪽으로, 하나는 아주 깊은 쪽으로, 그리고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의 뭐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 철학, 인생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그 이후에 평화로운 시기가 오거든요. 오현제라고 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군사력, 물리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가능했죠. 그때 이제 유명한 이 스토아 사상가들이 에픽테토스, 이건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황제이자 철학가이죠. 오현제에 속하는 사람, 5명의 뛰어난 황제. 근데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1, 2세기 요때 이제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그 평화로운 시기가 이제 오는데, 특이하게도 이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던 에픽테토스하고 그리고 그 끝물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뭐 그 사람들이 주는 그 글에서 풍겨오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우선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이 철학자 먼저 살펴보자면 소크라테스를 동경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뭐 서양인들에게는 정말 공자죠, 그죠? 동경을 했는데 다만 자연학이나 논리학이 아니라 오직 윤리학문이다. 윤리학. 실제로 중요한 것은 콧물 나왔네. 근데 이제 자연학이나 논리학 같은 그 이전에 그리스적인 그 철학 체계, 학문 체계가 이미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학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하죠. 유명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뭐 네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로 일어나는 그 자체로 일어나기를 바래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가 뭘 자꾸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돌아가는 데에 맡겨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확한 그 워딩은 제가 지금 틀렸을 것이지만 느낌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로 가면은 명상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그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신분 차이는 노예에서 황제, 극과 극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 로마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 좀 제대로 교양 있고 막 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수필적이고 막 이렇게 명언 이렇게 모아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철학, 그런 생각들. 중간이 싹 비고 초월적이고 또 내면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없어요. 사회과학은 빈약해. 본인이 황제이고 정치를 하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마저 사회과학 쪽은 이상하게 빈약해요. 그리고 이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철학이 이제 요 이후에 이후 사회과학이 되게 빈약한 상태로 이렇게 그 재정 시기가 한편으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이때는 여러분 그 민족이라든지 한 뭐 국가라든지 이 정체성의 핵심이 뭐가 될까요? 일단은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그 정체성의 하나의 그게 기준이 되죠. 그리고 또 종교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종교라는 것도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종교 자체가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약간 그 전환을 하면서 수학파의 또 다른 측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약간 뜸을 들였는데, 방금 앞쪽까지는 제정시기, 로마 제정시기의 수학 철학의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슨 인생 철학 비슷한 거,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종교 쪽으로 흘러가는 곳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 시간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속에 녹아든 철학, 이론, 논리들도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이 많아지고 또 버벅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저는 이때 당시의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의 신앙으로서의 종교가 전혀 손상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기독교 얘기뿐 아니라 다른 종교, 뭐 이슬람이 됐건 유대교가 됐건 혹은 나중에 불교 얘기를 할 때 불교가 됐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중시가 될 때는 현실 하여튼 말을 계속 조심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본의와 다르게 또 이제 전달이 되면 안 되니까. 현실적인 힘 대결, 로마가 이제 힘 대결을 막 하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죠. 현실 힘 대결에서 이긴 자의 종교가 유계를 이루면서 중심이 되는 종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사회의 조직, 신분 조직도 신에서 사제로, 사제에서 귀족으로 등등으로 이렇게 밑으로 평면으로 이렇게 되는 그 위계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큰 그 제국일수록. 그래서 로마 제국이 큰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을 종교적으로는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헤브라이즘이 종교적으로는 접수를 하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플라톤주의에서는 종교적인 플라톤, 그러니까 플라톤의 여러 성격 중에서 종교적인 그 성격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는데, 플라톤 설명할 때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많이 살펴봤죠. 이 중에 핵은 뭐냐? 종교의 핵이 될 수 있는 것, 뭐 종교 의식이라든지 비의, 뭔가 비밀스러운 의례, 이런 것이 일단은 그 엘레우시우스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었어요. 피타고라스라든지 오르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른데, 여기는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고, 엘레우시스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은 계시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공개성, 그리고 종교의 뭐랄까 비밀성,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르페우스교 혹은 피타고라스교, 이것은 또 이제 플라톤과 관계해서 영혼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 영혼론에서는 육체를 무덤으로 본단 말이죠. 무덤.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영과 육, 그리고 삶과 악.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종교적인 기본적인 사상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중해 쪽에는 만연해 있었어요. 지중해 쪽에는 이런 이원론이 여러모로, 이를테면은 우리가 알고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조라스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신 악신 이원론 대결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일원론으로 철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래서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일자, 합일, 구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이론론, 신플라톤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일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유출, 세상을 설명하는 이것이 핵심이 돼요. 그 이론에서는 나중에 기독교에서도 다 쓰이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일자가 전 우주에 이제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 그리고 그것이 약해진 것이 물질, 이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성을 통해서 그 합의를 향해 합의 하는 게 아니라 합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 일자와 신과, 이게 이제 잠깐만, 이거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쪽 부분을 이제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한 기초가 될 만한 얘기를 후반부에는 덧붙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요약은 좀 할게요. 요약하자면 전반부에는 재정 시기의 스토아파, 뭔가 비극적인 그 정조를 띤 스토아파, 뭐 칼리굴라에서부터 네로까지 구걸받고, 그리고 노예부터 황제까지 같은 정조로 사회과학이 빠진 철학,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이제 뜸을 들이면서 조심조심 해가면서 종교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흐름, 스토아파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후자에서는 다양한 그 당대 종교에 대한 성격도 봤지만 결국은 일자, 합일, 이게 핵심이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